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15위 공개합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마을. 도깨비들의 고향, 도깨비들의 아지트. 바로 그곳은요. 전라도 영광군 영광읍의 우평리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이곳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 살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도깨비터에 오명렬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도깨비와 사람들의 트러블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을을 빼앗긴 도깨비들은 밤마다 나타나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요. 아니 대체 우리가 뭘 해줘야 우리 안 괴롭힐 겁니까? 버티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도깨비들과 협상에 들어가고요. 이에 도깨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음력 10월 14일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메밀묵과 소의 발목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소의 발목을 제사상에 놓으라고 한 이유는 이 마을이 소 모양처럼 생겨서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평리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설화고요. 실제로 우평리 마을 주민들은 말이죠. 도깨비들과 협상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깨비들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급박했던 6.25 전쟁 당시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음력 10월 14일이 되면 도깨비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평리 사람들. 오래된 느티나무에 금줄을 치고요. 도깨비가 처음 명한 대로 도깨비를 위해 심어진 5개의 나무를 돌며 삶은 우족, 배추, 밤, 떡을 묻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13위 공개합니다. 공유도 반한 도깨비 신비. 일단 저 아이 옆에 있는 선택을 해보려고. 길어도 너무 긴 영겁의 세월 939년 만에 드디어 첫사랑을 만난 우리의 깨비깨비 그 도깨비.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도 차가운 심장을 유지했던 김신의 마음을 최강 심쿵 히터로 사르르 녹여버린 첫사랑이 있었으니 전 도깨비 신부거든요. 바로 도깨비 신부 지은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설화를 살펴보면요. 도깨비와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신 도깨비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의 사랑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도깨비가 과부와 눈이 맞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과부와 알콩달콩 살던 도깨비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배에다 구멍을 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인 어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어부가 바로 죽은 전 남편이라는 걸 과부가 직감한 겁니다. 도깨비가 남편을 장난으로 죽였던 거예요. 그 후에 도깨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도깨비를 집에서 쫓아냈고요, 과부가. 영문을 모르고 이 도깨비가 쫓겨났으니 도깨비 입장에서 억울해서 이제 과부에게 복수를 한답시고 과부의 밭에다가 자갈, 돌, 바위를 막 잔뜩 투척을 한 거죠. 하지만 눈치 빠른 과부는 도깨비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쇠똥이야! 라고 외쳤고요. 이 소리를 들은 도깨비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밭에다 쇠똥을 그냥 마구마구 뿌렸다고 합니다. 똥똥으로 걷네요. 네. 근데 이 쇠똥 덕에 기름진 밭이 됐고요. 그 기름진 밭을 가진 과부는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깨비가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귀엽네요, 설화.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12위입니다. 939년 외길 인생, 도깨비는 땡땡 콜렉터. 영화 콜렉터 공유가 대놓고 그림을 들고 저승사자방으로 파워워킹을 하던 이 장면인데요. 자, 공유가 선택한 그림은 바로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작품 아레아레아인데요. 자, 그리고 도깨비 공유가 친히 손에 들고 직접 설명했던 바로 이 그림. 렘브란트 반 레인의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한 야경이라는 자, 제목. 이 작품은요,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요. 그런데 아마 지금쯤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있죠. 대체 저게 다 얼마야? 자, 저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돈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고갱의 작품 아레아레아는 정확한 경매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그려진 고갱의 나페아파 이포이포가 2015년 카타르얀 박물관에서 우리 돈으로 약 3,291억 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깨비 공유는 그림만 모으는 컬렉터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또 매 끼니 때마다 사용하는 그릇. 방금 그거 루이 14세 때 접시다.
자, 접시마저도 명품을 넘어 국보급 접시를 사용하는 이 공깨비. 자, 그렇다면 루이 14세 때 접시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 알아봤습니다. 접시는 좀 살만한 거 보자. 코스탄 인프레땡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디너 접시고요. 상상 밖의 가격인데요. 약 2만 원에서 5만 원대 안에서 일단 살 수 있는 접시였습니다. 우리 살 수는 있어. 아, 싸네. 살 수는 있어, 괜찮네요. 자, 먼 접시가 아니었던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저 그릇들이 실제 루이 14세 때 사용됐던 그 브랜드의 작품이라면 얼마 정도 했을까? 이게 이제 실제 알아봐야 될 정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정확한 경매가는 없는데요. 2009년에 루이 14세가 직접 사용하던 커피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 커피 테이블이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의 경매가가 나왔습니다. 뭐 커피잔도 못지않게 어마무시한 몸값을 자랑할 것 같다는 추측이 가능할 거고요. 저도 그림 참 좋아하고 집에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걸어놨는데 공깨비랑 친하게 지내면서 직접 눈으로 저런 그림 한번 보면서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코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이번에 9위 공개합니다. 도깨비가 방송되는 일명 깨요일 되면요. 메밀들의 머릿속은 한 가지 의문으로 가득 찹니다. 저 장면은 또 뭘 의미하는 거야? 드라마 도깨비가 스토리부터 영상미 그리고 연기력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웰메이드 드라마로 정평이 난 만큼 오히려 너무 잘 만들어서 드라마가 종영된 지금까지 네버엔딩 의문을 갖게 하는 미스터리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전 기자가 미스터리 지수를 매겨서 궁폭 장면들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도깨비 미스터리 지수 별 5개 중 별 2개를 차지한 장면입니다. 도깨비 반스는 튼튼해요. 질기고도 튼튼해요. 하지마. 자, 눈치채셨나요? 도깨비 팬티는 냄새나요? 이럴 때 카메라의 컷이 바뀔 때마다 속옷의 색깔도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작진이 실수했네라고 넘길 상황이었지만 웰메이드 도깨비를 봐온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속옷 색깔을 일부러 바꾼 거 아니냐, 도깨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복선 아니냐, 이런 중요한 장면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한 6회 정도 원고가 나온 상태에서 출발해서 사전 제작은 4회 정도면 거의 이제 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평론가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초반에 찍는 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찍는단 말이에요. 저걸 체크 못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100% 무조건 복선이고 무조건 의도적인 거랍니다. 하지만 진짜 이건 제작진이 밝히기 전까지는 이 무수한 미스테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신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조선 기자가 선정한 도깨비 미스테리 지수 별 5개 중에 별이 5개입니다. 은탁이가 도깨비의 가슴에 꽂힌 칼을 발견했을 때 칼 손잡이에 피가 묻은 헝겊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저 칼을 뽑으려 할 때는 손잡이 부분에 있던 피 묻은 헝겊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되자마자 전국의 메밀들은 집단 멘붕에 빠지고 맙니다. 저거는 오게트입니다. 나도 그럴 왜 줄 오겠습니까? 알았는데. 앞신에서 있었던 장면은 무조건 CG고요. 잡는 어떤 질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실사의 소품은 저걸로 준비가 됐고 이제 CG팀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이거죠? 그렇죠. 저 또한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공깨비 김신과 은탁이의 운명을 암시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제작진의 공식 입장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네버엔딩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을 무수한 미스테리를 남기고 찬란하게 떠난 드라마 도깨비. 메밀이들의 인생 드라마로 영원히 남길 바랍니다.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8위 공개합니다. 도깨비 속 찬란한 신스틸러. 임금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금의 시시콜콜한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내시죠. 임금의 손과 발인이 당연히 충직한 인물이어야 하지만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내시가 어마무시한 야망과 권력욕에 활활 불타오른 간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 나쁜 남자, 이 역할을 잘 소화한 이 배우, 바로 올해로 데뷔 16년 차 배우 김병철입니다. 영화 황산벌, 알포인트, 그림자 살인, 퀵, 미스고, 미스와이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영화에 출연한 다작 배우지만 정작 이름을 대라면 이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도깨비에 출연해 등장하는 횟수는 적지만 그게 흐름상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 인물로 그려졌는데요. 내 인어! 내 인연!
그런데 배우 김병철과 드라마 중반부까지도 시청자들이 헷갈려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재벌 3세 유덕화의 비서로 나오는 김비서 조우진입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 앞에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진지하게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소화해서 비서돌로 등록하는 건 물론이고요. 모든 비즈니스를 척척 맡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철없는 손자 덕화의 행동을 바르게 잡아주는 길잡이, 또 자신의 등록금을 내주고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김신이라는 걸 알았을 땐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하는 젠틀함까지, 정말 공유, 이동욱과는 또 급이 다른 매력으로 여심을 강타한 두 신스틸러들,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스틸하길 바랍니다. 아, 연기 참 잘하세요. 네. 네.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7위 공개. 공유를 넘보는 원조 도깨비들. 지금부터 공깨비의 원조, 공깨비의 조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때는 무려 13세기 후반,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지왕의 영혼과 인간 도하녀 사이에서 비형이라는 사내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영혼과 인간 사이에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비형은 특이한 출생만큼이나 생활 모습도 이상하고 아름다웠다는데요.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귀신들과 어울려 놀기 바빴고요.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귀신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진 비형의 이야기가 비형랑설화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은 것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설화 속 반신반인 비형이 최초의 도깨비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참고로 교과서에 등장한 최초의 도깨비도 있습니다. 혹 때려다 혹 붙인 이야기, 혹부리 영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혹부리 영감의 원작은 우리나라 설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고부도리 지상이라는 전래 민담으로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혹부리 영감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공유의 조상격인 원조 도깨비는 그림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조선 말기의 선비화가 허련은 1868년 채시효행도라는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중에 9번째 그림인 귀화전도에는 저렇게 방망이 들고 있다. 방망이에요? 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간 불이라고 봅니다. 횃불. 저렇게 빨간 불을 든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최홍념이라는 사내가 아버지의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 통곡을 하니 갑자기 도깨비 불이 나타나 사내를 이끌어줬다죠. 하네. 효자를 도와준 착한 도깨비인 거죠. 전국의 여심을 뒤흔든 공깨비보다 훨씬 먼저 우리 곁에 머물렀던 원조 도깨비. 우리의 매력에도 빠져보세요.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6입니다. 그렇죠. 야, 제 말대로 됩니다. 유고서상 가나요? 가야죠. 진짜 저승사자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원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검정 도포에 얼굴 그렇죠. 하얗고 무표정에 검정 가 쓰고 그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제 동양의 저승사자 모습이고. 맞아요. 근데 진짜 저승사자는 바로 저 사진의 모습입니다. 어? 오, 저게 무슨 조성사자야? 당군 아니에요? 그냥? 패션 커플 같죠? 예. 저승기의 GD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그려진 불화 사신도 속의 저승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검은 두루마기 입고 얼굴 하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네. 자, 이렇게 드라마와 또 설화 속에는 닮은 듯 다른 저승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드라마 속에서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는 미생 돋는 모습으로 모성애까지 끓게 만든 저승이처럼요. 설화 속 저승사자 역시 불철주야 열리라는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저승사자를 뜻하는 김차사의 차사. 이게 차사라는 말이 조선시대 벼슬 중에 하나라서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저승이는 관할 구역에 따라 홀로 업무를 수행했지만요. 설화 속 저승사자는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 이렇게 총 3명이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움직였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드라마 속 저승이는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 형태의 명부를 또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인 제 식사 근데 이와 비슷하게 설화 속의 저승사자들은 매일 적배지라고 하는 명부를 들고 다녔는데요. 제주도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적배지와 본향당인 호적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맞나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미리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까 봐 하는 사전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일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진짜 저승이의 성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자, 드라마 속에서 융통성 없고 어리숙한 매력으로 매력 만점 저승의 성격 역시 웃기는 남자야 진짜. 좋아요? 설화 속 저승에 살짝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승사자 관련된 설화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바로 실수담인데요. 특히 명부왕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서 드라마 속 저승이 못지않은 허당끼를 한껏 발산하고 다녔습니다. 팔을 좀 멀리 떼보라고. 이렇게. 놀랍고도 신비한 도깨비 19 5위 공개. 엑스파일 도깨비 속 땡땡의 숨은 의미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드라마 도깨비 속 숨은 의미들. 엑스파일의 한 멀대 프로파일러 요원이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도깨비를 둘러싼 첫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배추. 배추? 생일 선물. 극중 삼신 할머니가 꼬마 지은탁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은탁이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등장해서 늘 품에 안겨준 채소. 배추도 배추입니다. 좀 주고 시금치도 좀 주고. 배추. 꿈 해몽을 살펴보면요. 배추를 시장에서 사오거나 배추를 뽑는 꿈은 아이 출산, 태몽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삼신은 우리나라의 무속 신화 속의 신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배추는 우리나라의 복조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국에서는 100가지 재물을 뜻하는 말 와이차이가 배추, 파오차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재물을 부르는 부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도깨비를 둘러싼 두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왜 초를 꺼야만 도깨비가 소환될까? 불교에서 수행으로 진리를 얻고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일컫는데 이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혹은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번뇌, 고뇌를 끊어내는 행위로요. 도깨비를 소환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해보았고요. 끝으로 도깨비를 둘러싼 세 번째 엑스파일 키워드. 저승의 찻집. 저승사자 이동욱이 망자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는 저승의 찻집에는 늘 저승의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저승은 유탄이거든요. 바로 윤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로 죽은 후에 그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차 드세요.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망자들의 기억을 지우는 이 차의 의미는요. 저승 앞에 흐르는 레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이 레테의 강은 일명 망각의 강으로 건널 때마다 이승의 추억, 기억을 잊게 해주는 강이라고 합니다. 놀랍고도 신비하신 도깨비 19 이제 3위입니다. 전격 비교 분석. 진짜 도깨비를 찾아라. 아 뭐야 그럼 끝났잖아. 확정이네. 에이. 둘 중에 두 분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는 왼쪽입니다. 왼쪽이요. 뒤에 초가집이 있고요 일단. 초가집. 저도 그 생각했는데. 두 도깨비 중에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없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면 그 초가집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인위적입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도깨비의 충격적인 대반전. 네. 사진 속에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은 모두 일본의 요괴인 오니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오니와 오랜 연구 끝에 밝혀진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전격적으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 일본 에도 시대에 정착된 오니의 모습은요. 빨갛고 파란 원색 피부와 흉측하고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요. 짐승의 가죽을 둘러매고 부리부리한 두 눈을 무섭게 뜬 채로 한 손에 무시무시한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고유의 도깨비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가죽 대신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고요. 전현무인데요? 우리 전 기자만큼 무수한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 게 가슴은 저랑 특징입니다. 똑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 손에 나무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인간적이다. 귀엽다 귀여워. 예.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비교 포인트, 바로 머리 위에 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도깨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특징이 바로 뿔인데 네. 우리나라 고유의 도깨비에는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구나. 그리고 뿔 대신에 옛날 평민들이 썼던 갓, 패랭이를 쓰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 두 번째, 성격. 험악한 형상을 한 오니는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도깨비는요. 사람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에다가 도깨비 방망이로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인간에게 친숙한 착한 성격이고요. 끝으로 비교 분석 세 번째입니다. 정체성. 오니는 인간을 벌하는 잔악무도한 요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퇴치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엔 도깨비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후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린 우리나라 도깨비. 프리한19를 보신 여러분, 이제 뿔 달린 도깨비를 포착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도깨비엔 뿔이 없다!